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무역 조약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 참여국들끼리는 시간을 두고 무역 장벽을 없애가면서 하나의 경제 블록이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추가로 가입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미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나서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무역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지갑을 열어서 집을 사는 걸까요? 물론 전세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더불어서 아현동의 전세값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지 알아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잘 안 들려서 연결이 안 된 줄 알았네요.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도 대체적으로 경쾌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했을 때 기대감은 조금 소폭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1%대 중후반 상승했고 유럽 시장이 2%에서 3%대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꽤나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소 약 2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2,000포인트에 육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만 마감 종가는 12.40포인트, 전일 대비 0.63%가 상승한 1990.6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 보인 업종은 전기전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인데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무려 10%대의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약 3.2%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미국의 상승과 비교해 봤을 땐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이닉스는 5%대로 그나마 선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렇게 대형주들 상승 외에는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대형주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아침은 출발 경쾌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장 마감은 전일 대비 2.13포인트, 0.31%가 하락하면서 689.0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TPP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일본 시장은 아침에 2%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예. 마감은 약 한 7%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중에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녹아져 내렸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한국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들은 보여주는 게 없었고 대신에 네. 좀 악영향을 받은 업종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TPP 협상의 핵심은 일본의 자동차입니다. 예.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물론 굉장히 장기간입니다만 30년에 걸쳐서 이제 무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현대차가 3%, 기아차 3%, 그리고 중소형 부품 업종들은 5%대까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자동차 업종들은 상당히 악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이 약간 대체제의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별히 그런 모습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 좋은 게 한국에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확실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화학업종과 정유업종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졌고, 정유주들이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3%대, SOE는 5%대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화학 정유가 실제로 원유가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에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매출 규모라든가 수익 규모가 과거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로 호전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개선되는 양상, 그리고 유가가 오른 것도 같이 겹치면서 이런 중후장대한 화학 정유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군이 소폭 좋은 모습을 더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전히 해외 시장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정도 수준의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 자체의 동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유럽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할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미국도 금리나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냐. 금리 인상 안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연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좋아졌는데요. 마치 이제 겨울에 세워둔 자동차에 계속 기름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좋고 엔진이 좋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동이 걸리면서 넣어준 기름만큼 많이 갈 수 있습니다만은 엔진이 식고 자동차가 식어 있는 경우에는 기름을 넣더라도 잘 안 움직이게 되는데요. 요즘 특별히 한국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자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동력과 엔진이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과 경제 정책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오늘 장 마감하면서 생각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직업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좀 일정해야지 신용이 있으니까 카드를 내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카드를 발급 못 받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것 좀 보완해주는 제도가 생겼다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소비자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직업이 있거나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직장을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당장 소득이 없어도 담보할 수 있는 예금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가 되고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고 하는 그런 제한 조항도 따른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도 예금을 담보로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갱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향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금융기관에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이 묶여 있다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요. 좀 이렇게 자기가 사실 그 담보로 설정할 만큼 예금이 있는데 카드를 왜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용카드는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 같은 게 있으니까 자기의 예금을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드에 대한 담보,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두시면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이거 왜 들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분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이 들고 있는 보험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또 바뀌는 게 있죠. 특히
특히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안과 수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이제 노령화도 심해지고 이제 그만큼 눈이 피로해서 뭐 안질환이 많은데 이제 백내장, 목내장, 뭐 당뇨, 합병증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예. 지금의 이제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안과질환 상품 모두가 이제 레이저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약관이 문제인데 약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기구를 이용한 절개나 절단만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레이저니까 기구를 이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개나 절단 부분이 좀 절개나 절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가서도 이제 가입자들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소송을 내는데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약관은 좀 문제가 있다. 레이저 치료가 대세니까 이제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약관을 고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을 갱신해도 가입 당시에 약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속 그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가입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연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예. 물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받게 되는 연봉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예전에 도선사, 변리사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연봉이 많이 나오는 직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이번 조사에서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이 연수입 기준으로 이제 3,800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750개 직업군 중에서 최고 연봉이 뭐 기업 고위 임원으로 한 1억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 뒤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뭐 한국인 조종사라든지 도선사 또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국회의원하고 이제 안과의사 이런 정도가 이 뒤를 이었고요. 가장 연봉을 적게 받는 직업이 이제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청소원 그리고 가사 도우미 소설가, 방과후 교사, 주방 보조원 이런 순서라고 하고요. 이제 직업별로 최고 연봉하고 최저 연봉 차이가 10배 이상, 평균인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봉 많이 받는 직업은 주변에서 많이 보기 어려운 직업이고요. 예. 근데 연봉을 적게 받는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이네요. 예. 청소원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고, 이제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260만 원 정도, 주방보조원은 1,420만 원, 방과후 교사는 1,400만 원, 주방보조원도 그렇고 경비원 1,500만 원 이런 순서인데요. 이런 직업들 특징이 다 이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직업 소개소를 통한 이제 파견 근로자의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매일 첫차를 타거나 이렇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일 때문에 첫차를 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첫차를 타면 좀 비슷한 차림새를 가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가장 급여를 적게 받는, 연봉을 적게 받는 청소일을 하신다거나 야간 근로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분들인데 힘들게 한마디로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임금 직업 이거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소아과 이런 곳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한의사 같은 경우에 특히 급여가 낮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10개의 직업군 중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도 좀 바뀐 시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거 보입니다. 바뀐 지 좀 됐어요. 예. 산부인과는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다른 시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진짜로 분만실이 없어서요. 예. 근데 또 얘기를 해보자면 세 번째 이야기도 별로 이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수백억 원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급여가 낮은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건데 이제 국세청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일을 하면 것에 대해서 최저소득을 맞추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1년에 많게는 이제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210만 원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의 거의 2달치 월급 이렇게 해당될 텐데요. 국세청이 이제 지난번에 추석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활기찬 명절을 위해서 따뜻한 명절을 위해서 이제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최근 6년 동안에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근로장려금이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뭐 실제 받는 돈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한다든지 뭐 부양 자녀가 있다고 속여서 뭐 혈세를 지급해서 이제 뭐 이 누수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제 부적격자에게 수급된 돈을 이제 환수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여전히 40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환수 조치가 실시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국고로 돌아오지 않는 돈도 한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 거죠. 환수 조치가 실시가 됐는데 안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걸까요? 아마 그분들이 지급받은 분들이 예. 뭐 내가 돈이 없다, 다 써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분들 재산이 없는 것으로 증빙이 될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수급자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랑 연계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장 실사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적격 수급자들이 그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한 경우도 있을 거다. 선의로 보는 건데 뭐 꼭 그런 경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당 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는 좀 네.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혈세니까요. 그렇죠. 예. 배성민 기자가 오늘 가져오신 뉴스가 대부분 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혹은 이렇게 좀 긴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파트 분쟁 얘기인데 입주자들이 아파트 하자 분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자로 인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좀 엄격한 기준을 두어준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발표인데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외벽에 나 있는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0.3mm까지만 뭐 하자라고 인정했는데 이것보다 더 적어도 아주 미세한 금이라도 균열로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새거나 철근 위치가 바뀌는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이제 하자로 본다고 하는 거고 또 미관상 지장이 생겨도 뭐 하자로 본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결로가 특히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금까지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하자였는데 이제 열 화상 카메라나 마감재를 이제 뜯어내고 살피고 이제 불량 불실 시공이 확인될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난발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CTV가 좀 미비된 경우라든지 뭐 화면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하자 판정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조경수를 심는 비용이 뭐 설계 때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설계와 다르면은 뭐 하자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11월부터 이제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향후에 뭐 입주하신다든지 뭐 그 집안을 살펴보실 때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면 내 집 안전하게 지키고 뭐 돈 새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자로 판명이 되는 거네요. 예, 뭐 아무래도 소비자에게도 유리해지게 바뀌는 건데 좀 이런 것도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좀 감내될 수 있는 뭐 고통이랄까 뭐 그런 거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 7년을 끌어왔다가 타결이 된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입니다. 12개 나라가 포함이 되는데요. 의미와 파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카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스 한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보내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는 분이 선물을 타실 수가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중장년 취업 성공 사례입니다. 그럼 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상담하는 일 하고 있어요. 전화로.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그냥 중소기업에 다녔었는데요. 재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저처럼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취업해서 회사 다닐 때랑은 사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이도 일단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취업은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하는 여러 서울시 기관들을 많이 두드려봤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이제 중장년층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도 얻게 되고 또 고민거리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이용했던 것이 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6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 55세가 굉장히 힘든 세대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도.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 모든 분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 등등 이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예전에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직함이 어땠는데,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면 신입사원이 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전에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취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을 일단 많이 다치게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보람이나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을 만나봤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로펌 시간이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저는 한때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 많이 깬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괴로운데 계속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지 참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이나 뭐 공해 이런 걸로 쳐져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소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법조항에서는 우리가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인간을 괴롭히고 자연을 괴롭히는 그 모든 행위는 일단 금지되어 있고요. 네, 인간을 괴롭히고 자연을 괴롭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장 유명한 게 대한민국 헌법 아시죠? 네. 네. 헌법에 일단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 모두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국가나 지방 단체에 환경 보호 의무를 강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한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원칙 조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 규정된 뭐 불법행위 조항이나 원자력 손해배상법, 뭐 광업법, 수산업법 등을 통해서 많이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 조항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위 법률이나 법령 등이 좀 있는 걸 보면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인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법률들이 좀 별로 없었죠. 환경 공해 방지법 정도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갖춰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환경 오염이나 공해를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후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네. 행정관청이 감독을 하거나 관리를 통해서요. 사전적으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 대표적인 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 강력하죠. 강력하죠. 그다음에 영업허가 취소,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사후적으로는 이미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사후적인 구제 방법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기업들이 스스로 공해 배출을 자제하게 되겠죠. 네, 한때는 그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몰래 폐수를 어디에 버려, 뭐 이런 것들. 많았었죠. 많았었고,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런 물질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민사적인 구제 수단 중에서는 사전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 방법이 되겠고요. 사전적인 경우로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내 아파트 주변에 죄송합니다. 건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 같은 게 우리 주택단지 옆에 이제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향후에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는 건축 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 지어졌어요, 공장이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생산활동 중지 청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거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하네요. 많이 강력해졌죠? 장치는 강력한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취소가 되는 경우도 꽤 있나요?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예를 혹시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옛날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은 원래는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람이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있었을 뿐인데요. 이게 이제 원고 적격이 확대가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건축 허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던 주민들이 원고가 돼서 제기할 수 있게끔 판례나 법률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고 적격도 확대시켜 놓고 피해 구제도 지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환경 오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밀양에서 한전의 송전선 같은 것들이 건설이 될 때 반대를 했던 것, 이런 거는 환경 오염에 속하진 않나요? 송전탑 말씀하시는 거죠. 송전탑이 건립되면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송전탑 건립을 반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은 송전탑을 건축할 수 있게 허가를 내린 거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확실하게 송전탑 건립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송전탑 철거 소송, 철거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언뜻 떠올라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예전에는 일조권에 대해서 인식들이 좀 적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 햇빛을 받는 권리, 일조권을 굉장히 많이 향유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집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종전부터 만약에 일조를 많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요. 네. 바로 옆에 높은 건물이 신축되면서 자기 방이나 마루로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가 만약에 굉장히 적다. 그러면은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내가 생활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네. 우울해진다. 예. 아니면은 너무 어두워져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도 있나요? 네, 기간이 있고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때로부터 3년 내 내가 일조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안때로부터 3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건물이 신축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집 옆에 건물이 신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준공되거나 네. 아니면은 골조공사라는 거 있죠. 예. 그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나의 일조 범위를 침해하는 그 부분이 명백해졌을 때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시작된 것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일조를 침해하는 범위가 명백해졌을 때부터 3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준공이라는 게 일조를 침해하는 범위가 명백해졌을 경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런 거는 꼼꼼하게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건물 신축 때문에 일조권의 피해를 받게 된 사람이요. 예. 이미 다른 건물로부터도 일조권을 좀 침해당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가 참을 수 있는 한도에 있었는데 새롭게 건물이 하나 옆에 더 들어서면서 네. 지금은 참을 수 없게 됐다. 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렇습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조권만큼 또 중요한 게 조망권이잖아요. 네. 예, 조망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국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일조권은 많이 향유하고 계시죠. 네. 근데 조망권을 조망권답게 권리답게 향유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닥다닥 있어서요. 네. 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강변에 있는 좀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인정되는 네.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 일단은 거기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일부러 그 아파트를 삽니다. 네. 왜? 조망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조망이 좋죠. 이러할 경우에는 조망권이 인정되고 만약에 조망권이 침해되는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써붙여요. 엘리베이터에도 보면은 몇 동 몇 호가 하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소음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제가 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소음 측정 업체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소음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네.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네. 일단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부처와 관련이 돼 있겠죠? 예, 그건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 단위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네.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의 의미와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을 끌어왔죠. TPP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요. 12개 나라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나라를 다 합하면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 조약이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TPP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이유 혹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TPP가 실효되면은 우리 산업과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박태호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이 됐는데요. 일단 TPP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요. 환태평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카나다, 네. 동미, 그다음에 중남미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 이게 다 합쳐가지고 12개의 나라가 이제 소위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맺은 협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의미는 이게 FTA지만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는 데 의미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중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걸 연결하는 그런 FTA가 됐기 때문에 예. 그 크기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예.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협상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 12나라를 가만히 들다 보면요. 네. 미국이 제일 큰 나라고요. 네. 카나다하고 호주도 있지만 멕시코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멕시코하고는 FTA를 한 상태고 결국은 일본이 한국은 미국과 FTA를 했는데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이 TPP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TPP를 사실 조그만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TPP를 미일 FTA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둘 간의 어떤 협정이 가장 효력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겠군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은 여태까지 EU라든가 여러 나라랑 FTA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요번에 함으로써 12나라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겠죠. 일본한테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현우석 경제부총리 계실 때 TPP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의사를 타진을 했다가 미국에서 USTR에서 좀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니까 다시 협상에 진입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TPP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혹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TPP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2005년부터 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 12나라 중에서 10나라하고 FTA를 했고요. 예. 또 특히 미국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린 이미 양자 간 FTA를 해서요. 예. 미국도 한국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뭘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나 이 프로세스가 조금 연장될까 봐 그래서 우리랑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12나라 중에서 미국, 일본하고 멕시코 빼놓고는 다 우리가 FTA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상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처음에 예. 안 들어갔고 미국이 네. 우리한테
나중에 오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는 2차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한 것을 보면은 TPP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든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맞는 방향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TPP를 가입하면은 미국 시장이란 큰 시장을 이제 자유무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12나라 중에서 10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예.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TPP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일본 시장만 확대하는 거고 다 이미 FTA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한테. 예. 그런데 가입을 하거나 하면은 12나라가 같이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산지라고 어디서 만든 물건을 예. 갖다가 써야지만 미국 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산지 규정이 예. 한미 FTA만 이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도 갖다 쓰고 뭐 일본에서 갔다 온 물건도 갖다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이 더 생산과 무역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TPP에 가입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차 가입국이 되는 것이 뭐 1차 가입국이 안 돼서 좀 손해를 볼까봐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네. 안 들어가면 그게 조금 불이익을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나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멤버니까 아무래도 좀 이 아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하고도 했지만 더 좀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또 TPP 자체 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범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우리한테 더 까다롭게 적용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빨리 한다고 그 사람들이 2차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먼저 다 이제 이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입할 나라들 갖다가 기회를 주면 그때 의연하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일본하고의 경쟁력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게 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자동차나 부품주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내렸어요. 네. 이제 일본의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추게 되면은 우리가 밀릴 것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가격 경쟁력이라기보다도요. 보세요. 일본은 TPP의 멤버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카나다나 이런 데서 일본 물건을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썼는데 이제는 일본 물건을 쓰면은 다 모든 12나라에 다 팔아도 자유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우리하고 뭐 카나다, 우리하고 미국 이렇게만 쓸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은 다 통용이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소재를 더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요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게 결국은 비용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가격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10나라하고 다 FTA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각각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나라가 같이 하는 거하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쌍무적으로 하는 게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전 세계 경제 규모의 한 40%를 차지하는 나라가 블록이 됐잖아요. 블록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TPP가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전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아까도 40%라고 그런 건 좀 과장됐고요. 네. 37%예요. 37%. 세계 GDP에. 그리고 그 무역은 자기끼리 하는 무역은 2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불락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세계 무역 그 체제나 뭐 자유화나 규범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새 WTO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PP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그냥 급변시키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맺은 FTA에 국가들의 GDP를 다 합치면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네.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FTA. 지금 중국하고 FTA는 맺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도 사실은 TPP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국은 이번 TPP로부터 하여튼간 상징적도 그렇고 실질적도 그렇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타격이나 네.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텐데 중국은 혹시 TPP에 우리처럼 2차 참여국으로 참여하려고는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중 FTA를 할 때는 예. 중국이랑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좀 중국을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중국도 TPP에 가입하는 것이 정말 소위 환태평양 전체가 다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TPP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됐거든요. 네. 그 한미 FTA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중국은 좀 힘들죠. 지금 상태로서는. 아,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2차 그 회원국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개방할 예. 그런 의사가 없을 걸로 제가 보고 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숙취해소 캔디 히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